기원전 37년 한 청년이 조국을 등졌습니다. 왕자였지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강을 건너며 과거와 결별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활 하나, 그의 가슴에는 꿈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압록강 유역의 작은 산성, 그곳에서 한 아래 아래서 태어났다는 전설의 주인공 주몽이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705년을 이어간 동북아시아의 패자, 고구려의 시작. 지금부터 그 장엄한 건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원전 37년,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한 나라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한 한 나라는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동아시아에 패권을 쥐고 있었죠. 그 영향력은 한반도 북부에까지 미쳤습니다. 한편 만주 벌판과 한반도 북부 일대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충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중국 지린성 일대에 자리 잡은 부여는 비옥한 평야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오곡이 잘 자라고 말과 가축이 번성했던 부여는 주변 부족들이 부러워하는 땅이었죠. 엄격한 법률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질서를 유지했고 왕을 중심으로 한 귀족 사회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부여 땅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몽입니다. 주몽의 출생부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주몽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여의 왕 금화왕이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가 바로 하백의 딸 유화부인이었습니다. 유화부인은 자신이 천재의 아들 해모수와 관계를 맺어 임신했다고 말했지만 금화왕은 그녀를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얼마 후 유화부인은 커다란 알 하나를 낳았습니다. 금화왕은 이상하게 여겨 그 알을 버리라고 명했지만 신기하게도 알은 결코 깨지거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들판에 버려도 짐승들이 보호했고 하늘의 새들이 날개로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금화왕은 그 알을 유화부인에게 돌려주었고 유화부인이 정성껏 품자 마침내 알이 깨지며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주몽입니다. 주몽은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7살 때 이미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기 시작했는데 그의 솜씨는 가히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백발백중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였죠. 주몽이라는 이름 자체가 부여말로 활을 잘 쏘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냥을 나가면 언제나 가장 많은 사냥감을 잡아왔고 말을 타면 바람보다 빠르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주몽의 뛰어난 재능은 오히려 그에게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금화왕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 대소라는 왕자가 주몽을 특히 시기했습니다. 대소를 비롯한 왕자들은 주몽이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할 것을 두려워했죠. 주몽은 비록 알에서 태어났다는 기이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지만 금화왕의 공식적인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유화부인도 정식 왕비가 아니었기에 그의 신분은 애매했습니다. 왕자들의 시기와 질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금화왕에게 주몽을 제거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건의했습니다. 주몽의 재주가 범상치 않으니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금화왕은 주몽의 재능을 아끼긴 했지만 자신의 친아들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금화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는 천한 일을 맡겼습니다. 이는 주몽을 낮추고 그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주몽은 이마저도 지혜롭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좋은 말들은 일부러 적게 먹여 여위게 만들고 나쁜 말들은 잘 먹여 살찌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금화왕과 왕자들은 살찐 말들을 가져가고 여윈 말들은 주몽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주몽은 그 여윈 말들을 정성껏 보살펴 훌륭한 준마로 키워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빠른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훗날 주몽의 탈출을 도운 명마가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왕자들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고 주몽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유아 부인은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너는 여기 있다가는 화를 입을 것이다. 내 제주라면 어디를 가도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니 빨리 이곳을 떠나거라. 기원전 37년 어느 날 주몽은 부여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이, 마리, 혁보라는 3명의 충직한 친구들이 함께 하기로 했죠. 오이는 지략이 뛰어났고 마리는 용맹했으며 혁보는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주몽의 인품과 재능을 믿고 미래를 함께 걸기로 한 것입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주몽은 어머니 유아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유아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먼 길을 떠나게 되니 어찌 걱정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너는 천재의 손자이고 하백의 외손자이니 하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유아 부인은 주몽에게 보리 씨앗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새로운 땅에서 뿌려 백성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몽의 대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22세의 청년 주몽과 3명의 동료, 그들의 손에는 활과 화살, 그리고 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부여의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4명의 청년은 남쪽을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아직 이름도 모를 새로운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몽 일행이 부여를 떠났다는 소식은 곧 금화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대소를 비롯한 왕자들은 즉시 추격대를 보내 주몽을 잡아오거나 죽이라고 재촉했죠. 금화왕은 망설였지만 결국 추격병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정예 기병들이 주몽 일행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주몽과 세 동료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말들은 거품을 물었고 사람들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뒤에서는 추격병들의 함성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들이 따라붙기 전에 강을 건너야 한다. 주몽이 외쳤습니다. 그들 앞에는 커다란 강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압록강 상류로 추정되는 그 강은 깊고 넓었으며 배도 다리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몽, 혁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뒤에서는 추격병들의 말발굽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습니다. 이대로라면 강가에서 포위되어 모두 죽거나 잡힐 판이었죠. 주몽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외쳤습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며 하백의 외손입니다. 오늘 난을 피해 달아나는데 추격병이 곧 닥쳐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강의 물고기들과 자라들이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신화적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주몽 일행이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겁니다. 아마도 얕은 여울목을 찾았거나 얼음이 얼어 있었거나 혹은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배를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주몽 일행은 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자마자 다리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뒤쫓아온 추격병들은 강을 건널 수 없었고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주몽은 강을 건너며 부여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부여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한 명의 망명객이 되었습니다. 강을 건넌 주몽 일행은 남쪽으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험난한 산악지대를 넘고 깊은 숲을 지나고 또 다른 강들을 건넜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행군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졸본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의 중국 리아오닝성 환인년 일대로 추정되는 이곳은 압록강 상류의 산악지대였습니다. 험준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하기에는 좋았지만 평야가 적어 농사짓기에는 불리한 땅이었죠. 이곳에는 이미 토착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로 비류국이었습니다. 비류국의 왕 송양은 주몽 일행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경계했습니다. 저들이 누구이며 무엇하러 이곳에 왔는가? 송양은 부하들을 보내 주몽 일행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주몽은 송양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북쪽에서 온 주몽이라 합니다. 이곳에 정착하여 함께 살고 싶습니다. 송양은 주몽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대가 무슨 능력이 있기에 나와 함께 이 땅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주몽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지 시험해 보시죠. 송양은 비웃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기를 하자. 활 쏘기로 승부를 가리는 것이 어떤가? 송양도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유명했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활 쏘기 시합을 했습니다. 송양이 먼저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관역의 중심을 맞췄습니다. 그럭저럭 하는군. 주몽이 말했습니다. 송양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번 쏴보거라. 주몽이 활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새를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화살을 날렸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새를 맞췄고 새는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송양은 놀랐지만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것으로도 경쟁해보자. 송양은 이번에는 사슴 사냥 시합을 제안했습니다. 숲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각자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송양은 사슴 한 마리를 잡아왔지만 주몽은 5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송양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송양에게는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몽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그대의 무예는 인정하겠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려면 지혜도 있어야 한다. 내가 낸 문제를 풀어보거라. 송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고 주몽은 하나하나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마침내 송양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대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함께 지내도록 하자. 하지만 송양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낯선 청년이 언젠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말이죠. 주몽은 졸본의 작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이, 마리, 협보와 함께 간단한 거처를 만들고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죠. 이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어떻게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주몽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몽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제사, 무골, 묵거라는 3명의 인재가 주몽을 찾아온 것입니다. 제사는 행정에 능했고 무골은 군사 전략에 밝았으며 묵거는 외교에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주몽의 인품과 비전에 감복하여 그를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주몽님이 큰일을 이루실 분이라 믿습니다.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합시다. 이제 주몽에게는 6명의 충직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그들 모두는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었습니다. 주몽은 그들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힘이 약합니다. 정면으로 큰 나라들과 맞설 수는 없습니다. 주몽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써서 주변의 작은 부족들을 하나씩 통합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원전 37년 가을, 주몽은 드디어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 이름은 고구려였습니다. 구려는 부여와 같은 계통의 말로 성, 나라를 뜻했고 고는 옛 혹은 높은을 의미했습니다. 고구려, 즉 높은 성의 나라, 옛 구려 나라라는 뜻이었죠. 주몽은 스스로를 동명성왕이라 칭했습니다. 건국 선포식은 소박했습니다. 졸본의 작은 산성에 모인 사람들은 100여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주몽이 높은 곳에 올라 외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구려를 세웁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약하지만 정의롭고 현명하게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며 강한 자에게는 굽히지 않고 약한 자는 보호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외침 소리는 산 너머로 퍼져나갔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주몽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나라를 지키고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말이죠.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 앞에는 산더미 같은 과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선 백성이 너무 적었습니다.
건국 초기 고구려의 인구는 겨우 수천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토도 졸본 일대의 좁은 산악 지역에 불과했죠. 게다가 주변은 온통 적대적인 세력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강력한 부여가 있었습니다. 금화왕은 주몽이 독립국가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지만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여와 고구려 사이의 험준한 산악 지형 때문이었죠. 하지만 언제든 남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었습니다. 서쪽과 남쪽에는 한나라의 세력권이 뻗어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위만 조선을 멸망시킨 후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에 낭랑, 현도, 임둔, 진번의 사군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현도군은 고구려와 가까운 곳에 있어 끊임없는 긴장 관계를 유지했죠. 한나라는 고구려를 주변의 여러 오랑캐 중 하나로 여겼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옥저와 동해 같은 부족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만큼 약했지만 언제든 한나라나 부여의 동맹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주몽은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약합니다. 정면 대결은 피해야 합니다. 그는 신하들과 함께 생존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제사가 말했습니다. 대왕님, 우선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농사를 짓고 백성을 늘려야 합니다. 무골이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군사력도 키워야 합니다. 약해 보이면 주변국들이 덤벼들 것입니다. 주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영토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백성과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묵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확장하시겠습니까? 주몽은 지도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우선 가까운 곳부터 시작합시다. 주변의 작은 부족들을 하나씩 통합해 나가는 것입니다. 건국 이듬해인 기원전 36년, 주몽은 첫 번째 확장 작전에 나섰습니다. 목표는 비류국의 동쪽에 있던 작은 부족 연맹인 행인국이었습니다. 주몽은 먼저 사신을 보내 평화적인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다면 더 큰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한나라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행인국의 족장은 고민했습니다. 주몽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독립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하지만 최근 한나라 현도군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었고 혼자 힘으로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행인국은 고구려에 복속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몽은 행인국을 정복하지 않고 통합했습니다. 행인국의 족장에게는 관직을 주고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낮춰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고구려 백성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 더 강한 나라를 만듭시다. 이런 온건한 정책 덕분에 행인국 백성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고구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행인국의 통합 성공은 주변 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구려와 손을 잡으면 이익이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죠. 주몽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표는 부곡저였습니다. 부곡저는 동해안 일대에 거주하던 부족으로 풍부한 해산물과 모피를 생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주몽은 부곡저에도 사신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거절당했습니다. 부곡저의 족장은 자신들의 독립을 유지하고 싶어 했죠. 주몽은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원전 34년, 주몽은 군대를 이끌고 부곡저로 향했습니다. 험난한 산악 지형을 넘어 동해안까지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주몽의 군대는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부곡저의 족장은 저항했지만 고구려 군대의 전술에 밀렸습니다. 주몽은 직접 활을 들고 적진에 화살을 쏘았고 그의 신기에 가까운 활솜씨는 적들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부곡저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주몽은 이번에도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항복한 족장을 죽이지 않고 관직을 주었으며 백성들에게는 토지를 분배해 주었습니다. 저항한 자도 항복하면 용서합니다. 하지만 계속 반항하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주몽의 이런 정책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곡저 백성들은 점차 고구려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류국의 왕 송양이 다시 주몽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송양은 주몽이 주변 부족들을 흡수하며 세력을 키우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비류국도 고구려에 먹힐 것이다. 송양은 주몽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송양은 정면 대결 대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한나라 현도군에 사신을 보내 주몽을 모함했습니다. 고구려의 주몽이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군사를 보내 토벌해 주십시오. 현도군의 태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에게 있어 고구려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기원전 32년 현도군이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주몽은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나라의 군사력은 고구려보다 월등히 강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면 이길 수 없었죠. 주몽은 신하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왕님, 산성으로 들어가 농성합시다. 무골이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산악 지형을 잘 압니다. 그들이 쉽게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오. 주몽은 게릴라 전술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군대를 산성에 숨기고 소규모 부대로 한나라 군대를 괴롭히는 전술이었죠. 주몽이 직접 선발대를 이끌고 나가 적의 보급로를 끊고 후방을 기습했습니다. 밤에는 적진을 습격해 혼란을 일으켰고 낮에는 험한 지형에 숨어 적을 유인했습니다. 한나라 군대는 고전했습니다. 넓은 평야에서는 무적이었지만 험준한 산악지대에서의 전투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보급로가 끊기자 군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몇 달간의 소모전 끝에 현도군은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몽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전투에서 이긴 것은 아니었지만 강력한 한나라의 공격을 막아낸 것 자체가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이 소식은 주변 부족들에게 빠르게 퍼졌습니다. 고구려가 한나라 군대를 물리쳤다. 주몽의 명성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편 송양은 자신의 계략이 실패한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몽이 보복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몽이 군대를 이끌고 비류국으로 왔습니다. 송양은 저항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했습니다. 대왕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송양이 땅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주몽은 송양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시험했을 때 나는 그대를 존중했소. 하지만 그대는 나를 배신했소. 그럼에도 나는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 주몽은 송양을 폐위시키고 비류국을 고구려에 통합했습니다. 하지만 송양에게는 작은 영지를 주어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게 했죠. 이런 관용은 또다시 주변 부족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주몽은 강하지만 잔인하지 않다. 정의롭고 너그럽다. 이런 평판 덕분에 더 많은 부족들이 자발적으로 고구려에 복속되기를 원했습니다. 비류국의 통합으로 고구려의 영토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인구도 몇 배로 늘어났죠. 주몽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을 제정하고 관료 조직을 만들고 군대를 재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주몽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여에서 한 청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청년은 주몽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들 유리가 왔습니다. 유리. 주몽이 부여를 떠날 때 어머니 유화 부인의 뱃속에 있던 아이였습니다. 주몽은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감격스러운 재회였죠. 하지만 이 재회는 곧 복잡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주몽은 졸본에 정착한 후 졸본 토착 세력의 딸과 결혼했고 이미 비류와 온조라는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예견되었죠. 유리의 등장은 고구려 궁정에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류와 온조는 자신들이 고구려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아버지 주몽이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 중 하나가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유리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몽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리는 혈통으로 따지면 적장자였습니다. 유아 부인은 비록 부여에서 정식 왕비는 아니었지만 주몽의 첫 번째 부인이었고 유리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비류와 온조도 주몽의 아들이었고 특히 비류는 고구려 건국 초기부터 아버지를 도와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신하들의 의견도 갈렸습니다. 오이와 마리는 혈통을 중시해야 한다며 유리를 지지했습니다. 대왕님, 왕실의 정통성을 위해서라도 적장자인 유리 공자를 태자로 삼으셔야 합니다. 반면 일부 신하들은 공로를 중시해야 한다며 비류를 지지했습니다. 비류 공자는 이 땅에서 태어나 고구려를 위해 싸웠습니다. 마땅히 그가 왕위를 이어야 합니다. 주몽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잘못 결정하면 나라가 분열될 수 있었죠. 결국 주몽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유리를 태자로 책봉했습니다. 이 결정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유리를 태자로 삼음으로써 부여와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었고 왕실의 정통성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류와 온조에게는 큰 실망이었죠. 특히 비류는 크게 상심했습니다. 주몽은 두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내 아들이다. 비록 유리가 태자가 되었지만 너희들에게도 할 일이 있다. 남쪽으로 가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거라. 비류와 온조는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한강 유역에 정착해 각각 나라를 세웠습니다. 온조가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였죠. 이렇게 고구려에서 백제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주몽의 한 가족에서 두 개의 왕조가 탄생한 것입니다. 유리를 태자로 책봉한 후 주몽은 더욱 적극적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동쪽으로는 동해를 복속시켰고 북쪽으로는 부여와의 국경을 안정시켰습니다. 서쪽으로는 한나라 세력과 끊임없이 충돌하면서도 영토를 조금씩 넓혀갔죠. 주몽의 통치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했지만 정복한 지역에서는 비교적 온건한 정책을 폈습니다. 현지 족장들을 관리로 임명하고 기존의 풍습을 존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사는 백성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번영합시다. 이런 포용 정책 덕분에 고구려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몽은 또한 농업과 상업 발전에도 힘썼습니다. 어머니 유아 부인에게서 받은 보리 씨앗을 널리 퍼뜨려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했습니다. 철기 제작 기술을 발전시켜 더 좋은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었죠. 주변국들과 교역도 장려했습니다. 모피와 인삼을 한나라에 수출하고 비단과 철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주몽의 건강은 서서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부여를 탈출할 때부터 시작된 긴장된 생활, 끊임없는 전쟁과 정무는 그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기원전 19년, 주몽은 병상에 누웠습니다. 나이 40세였습니다. 주몽은 유리와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이제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것 같구나. 너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주몽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유리야, 이제 너는 고구려의 왕이 될 것이다.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들을 믿어라. 교만하지 말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유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님. 아버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주몽은 신하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구려를 잘 지켜주시오. 우리가 만든 이 나라는 작지만 정의롭고 약하지만 용감하오. 이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고구려는 큰 나라가 될 것이오. 주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졸본의 산들이 보였습니다. 22년 전 부여를 탈출해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몇 명의 동료와 희망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고구려는 엄연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 넓은 영토,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혼자 힘이 아니었소. 주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이, 마리,
협보, 제사, 무골, 묵거, 그리고 나를 따라준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 덕분이오. 나는 단지 처음 걸음을 뗀 것뿐이오. 진짜 위대한 고구려는 너희들이 만들어갈 것이오. 기원전 19년 9월 주몽 동명성왕이 서거했습니다. 향년 40세였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지 19년째 되는 해였죠. 짧은 치세였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고구려의 모든 백성이 슬퍼했고 주변 나라들조차 조의를 표했습니다. 주몽은 용산에 묻혔습니다. 그의 무덤은 후대에 동명왕릉이라 불렸죠. 유리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고구려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기고 영토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유리왕 이후에도 고구려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4세기에 들어 고산왕, 미천왕을 거쳐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세기 후반 광개토대왕이 등장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만주 벌판을 종횡무진하며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부연을 격파하고 거란을 복속시키고 백제를 굴복시켰죠. 광개토대왕비에는 그의 위대한 업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은 427년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죠. 이때 고구려의 영토는 최대에 달했습니다. 북으로는 송화강에서 남으로는 아산만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고구려는 이후에도 200년 넘게 강국으로 군림했습니다. 수나라의 침입을 막아냈고 당나라와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대군을 격파했고 양만춘 장군은 안시성에서 당 태종의 공격을 막아냈죠.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668년 고구려는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건국 이래 705년간의 역사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구려의 후예들은 발해를 세웠고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몽의 이야기를 전설로 듣습니다. 알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는 신화적 요소가 강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는 역사적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주몽은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부여를 떠나 남쪽으로 이동했고 졸본 지역에 정착했으며 작은 세력에서 시작해 강력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리더십, 용기, 지혜가 있었기에 고구려라는 위대한 나라가 탄생할 수 있었죠. 주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역경을 극복하는 용기입니다. 주몽은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고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둘째, 사람을 얻는 리더십입니다. 주몽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이, 마리, 협보와 같은 충직한 동료들, 제사, 무골, 묵거와 같은 유능한 신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주몽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그들을 신뢰했으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셋째,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주몽은 무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협상하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기다렸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최선의 선택을 했죠. 넷째, 포용과 관용입니다. 주몽은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같은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했습니다. 이런 포용 정책이 고구려를 다민족 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과 꿈입니다. 주몽은 단순히 생존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기원전 37년 가을 졸본성에서 울려 퍼진 건국의 함성은 이렇게 2000여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를 만들었고 한 나라의 꿈이 1000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주몽이 세운 고구려는 비록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굴하지 않는 용기, 큰 꿈을 향한 도전, 사람을 아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몽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몽의 후예입니다. 그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그의 정신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고구려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현대의 주몽들입니다. 2000여 년 전 압록강 유역의 작은 산성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몽의 고구려 건국 이야기.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